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이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구속된 지 5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 장난하다 타 죽는다는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앞으로도 타이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단 내 무력 충돌 상황과 관련해 현재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서 군 수송기가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일주일째 유혈 분쟁을 이어온 수단 군벌은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건축왕 남모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이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씨 부부가 세금 체납 문제로 파산 신청을 했다며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한 뒤 들어온 전세 사기 피해 신고만 90여 건. 경찰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해준 이모 씨 부부까지 모두 4명을 수사선상에 올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동탄 일대에 건물 40여 채를 갖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구리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이 입건되는 등 전세 사기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법원에 경매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경매 입찰 날짜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만큼 직권으로 경매를 미뤄달라는 요청입니다. 앞서 정부가 경매 유예 조치를 단행했지만 권고에 불과하고 민간 기업인 채권 추심업체 입장에선 갖고 있는 피해 주택의 근저당권을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매각기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매각이 되고 낙찰이 된다면 이제 피해자들은 쫓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라면 그 어떠한 구제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각기일을 섣불리 미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축왕 남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섣불리 전세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매 유예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이유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30대 남성 최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모두 144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씨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오후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 물건을 최우선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 주택을 LH가 사들이고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LH가 우선 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필요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피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가 속출하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7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공공 매입 등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생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여야 3당 정책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 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주택이 경매로 붙여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사기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게 하는 내용 등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책을 특별법으로 만들지 또 피해 주택을 공적 자금으로 직접 사들일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이른바 공공매입 방식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손해액을 전부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인 만큼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여기에 들어간 재원은 나중에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매입한 주택 등을 처분해 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27일 전에 우선 매수권이라든가 채권 매입 등등을 놓고서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서 여야 모두 전세 사기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오늘 27일 본회의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강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 관련자들은 물론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수사에서 핵심으로 꼽혔던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봉투 전달 주도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강 씨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9,400만 원을 뿌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만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 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와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강 씨가 금품 살포 과정을 주도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공범들과 말맞추기와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뒷돈을 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와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모두 이정근 씨에게 돈 달라는 요청은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영길 친구니까 캠프 좀 도와줘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못 해가지고. 하지만 연일 공개되는 이정근 녹음 파일을 보면 돈봉투 살포에 여럿이 관여한 정황은 뚜렷합니다. 압수수색 직후엔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던 이성만 의원 측도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답하겠다며 말이 달라졌고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뒷돈을 뿌린 정황 역시 녹음 파일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다른 공여자들 소환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고강 수사를 거쳐 강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피의자이자 핵심 인물인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프랑스 현지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프랑스의 방문 연구교수 자격으로 머무는 송 전 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당의 귀국 요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예정보다 빨리 귀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 탄압 주장을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일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 사흘 동안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32%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빠졌습니다. 당직 개편 등으로 내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여권의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반사 효과로 깜짝 반등한 걸 다시 내줬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이탄 실언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여파 등 민주당 입장에선 호재가 여전했는데도 지지율이 꺾인 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을 듣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에 경고등이 켜지자 민주당 내에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송 전 대표의 파리 기자회견 전날 오후 예정에 없던 최고위 회의를 긴급 소집해 결자 해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보다 강도 높은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회견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어 소속 의원 전원을 전수조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 표명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이 또 조치를 해야 된다. 의원총회까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돈봉투 정황이 담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 연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는 상황에서 자칫 검찰 수사가 더 본격화되면 당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제1야당을 향한 검찰의 화살을 경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일부에서 거론되는 기획수사론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조작 수사하면은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다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 문제 등에 대해선 개별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결국 정치권을 강타한 이번 사안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는 진실 규명의 열쇠를 진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파리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입장에 따라 우선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석을 신청한 상태인데 나란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5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검찰의 수사 기록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피고인이 구치소에 갇혀 있어서 재판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였고 김만배 씨 측과 접촉한 정황이 확인된 데다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석방하는 건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우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특히 수사 참고인이나 법정 증인 등 관련자와 일절 통화나 문자를 해서는 안 되며 연락이 왔을 땐 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당장 다음 달 2일 열리는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의혹 관련자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도 시작됩니다. 검찰의 우려에도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건 6월 8일이면 정 전 실장의 구속기한이 끝났는데 그 이전 1심 선고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건 없는 만기 석방보다는 좀 빠르더라도 조건을 걸어서 내보내는 게 나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망에 올라 있어서 검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일단은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을 풀어준 재판부는 2주 뒤면 구속기한이 끝나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데 같은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언급을 겨냥해 중국 외교부장이 황당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은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를 주제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에 타이완 관련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타이완 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말의 논리는 황당하고 또 그 결과는 위험할 거라며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타죽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타이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비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타이완 문제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하고 또 이를 위해 동맹 파트너와 조율할 거라며 여기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포함해 공동 번영과 안보 가치로 여기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인도태평양 우방국과 조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놓고 여야가 연일 맞붙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차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서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실리도 연기처럼 사라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과 타이완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로 굳어지고 또 세계 질서의 진영화도 빨라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해협 긴장 상황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내정에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이에 우리 외교부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양국이 타이완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한동안 순탄했던 한중 관계에 다시 경고등이 켜진 모양새입니다. 상호 존중을 어긴 거예요, 지금. 근데
중국이 너무 세게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가능하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러시아와의 갈등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민간인이 대량 살상될 경우 무기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의 원론적인 발언에 러시아는 연일 반발하며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도 위협했지만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냉전 구도처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 규범을 고려해 외교적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겁니다. 개정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너무 중간에만 좀 위치하려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좀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자유가 말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엄연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의 하나인 한국으로서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양자 관계는 물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대북 공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어서 미국은 북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밝혔는데요. 또 조현동 주미 대사도 이번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워싱턴에서 대북 이슈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제3자를 통해 구두와 서면으로 여러 차례 북한의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례 없는 규모의 무기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핵 위협과 별개 사안이 아니어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rogress on human rights from my perspective by the Kim government for me would be a key signal that it'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도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에 대응할 핵무기를 필요로 하면서 또 정권 유지를 위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만큼 북핵과 인권은 별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는 북한 인권이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I'm sure that our two-president discussion will afford significant attention to the critical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특히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신화 북한 인권 대사는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인권 문제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며 인권을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remember human rights issue is not a means but an end state. So we have to build up careful strategic ideas together. 이달 초 유엔 인권 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했고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다시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가 넉 달 연장된 가운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모순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인기는 없더라도 필요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올해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런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세수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의 인하폭 축소를 검토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 압박에 인하 연장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원유 수입을 갖다가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세수 확보 차원, 그다음에 왜곡된 그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하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성남 민심에 놀랐던 여당이 결국 인상을 보류시킨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아두는 것은 이제 한국전력의 건전성에 좋지 않고 전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어떠한 인식에도 좋지 않다라고 아마.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덜한 이번 달이 인상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입김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실적을 보면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2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5억 달러로 11.8% 감소해 무역 적자는 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0% 줄었고 중국과 베트남 수출액도 각각 27%, 30%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3%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8개 주요 시장에서 한국차의 점유율은 2021년 7.7%에서 지난해 7.3%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하락폭이 컸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소비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공급망 재편이 국내 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앞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을 고민에 빠뜨렸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북미에서 차량 조립은 물론 배터리와 핵심 광물 역시 미국과 관련돼 있어야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자동차의 GV70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의 지원을 받았었죠. 이번에 그 IRA 세부안에 들어오는 전기차들이 다 미국 차밖에 없습니다. 닛산, 일본 차도 못 들어갔거든요.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법도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나서면 보조금을 주지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선 반도체 시설을 확장하는 걸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선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생긴 겁니다. 동일한 웨이퍼 양에다가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중국으로 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년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올해 10월로 끝나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스스로 중심이 되는 공급망 재편에 나선 결과입니다. 중간에 끼어 어느 한 나라만 선택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로선 큰 도전에 직면한 셈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 성장률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반도체, 에너지 관련 여러 제품들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다른 산업 분야로 이런 공급망 재편의 효과들이 파급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다변화 등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로도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교통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한강을 떠다니는 리버버스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도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 때문에 시작도 못했던 사업인데요. 이 때문인지 이번에는 배 한 척당 매입 단가를 40억 원이나 낮춰 잡았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김포시와 함께 수륙 양용버스를 추진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또 장기적으로는 김포시장님이 제안해 주신 수륙 양용버스 약 40인승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 빨리 협의를 진행해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국무총리까지 실효성 없다고 지적하자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체험했던 리버버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륙 양용버스는 40인승에 시속 15km, 가격은 20에서 30억 원으로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리버버스는 200인승에 시속 50km, 한 척당 20억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며 훨씬 경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륙 양용버스와 리버버스는 모두 서울시가 2017년도에도 추진했다가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봤더니 결론은 둘 다 경제성이 낮다였습니다. 환승에 필요한 총 통행 시간이 길고 요금도 비싸 상대적 열의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서울 마곡과 여의도, 동작 구간에서 리버버스를 타겠다는 응답자는 3.5에서 6.5%, 탑승 요금이 3,000원 이상일 때는 선택 비율이 1.5에서 1.9%에 그쳤습니다. 당시엔 선착장이 3곳이었고 이번엔 10곳이라는 점이 다른데 핵심은 현실적인 교통 대안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김포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한강까지 들어가서 다시 한강 선착장으로 내려서 또 환승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속도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출근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속도 경쟁력이나 정시성인데 리버버스는 이제 그런 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또 선착장 건축비와 용역비 등 총 사업비를 366억 원으로 평가하면서 초기 투입비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척당 61억 원으로 책정한 선박 구입비가 전체 사업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서울시는 리버버스 한 척당 구입비를 무려 40억 원이나 싼 2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업체 제안을 검토했던 2017년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한강 수역 전체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노선을 정하고 선착장 건축비와 선박 구입비 등 투입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주대교 남단에서 잠실까지 10개 선착장, 30km 구간 운행을 검토하고 있어서 초기 사업비를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수단 내 무력 충돌 상황과 관련해 현재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한 군 수송기가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육군 특전사 대원들과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군 공정통제사, 조종사, 정비사,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 명은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타고 어제 오후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수단에선 교전이 계속되고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수도 하루툼 공항은 폐쇄된 상황이어서 수송기는 수단이 아닌 인근 미군 기지로 향할 예정인데 도착까지 대략 24시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째 유혈 분쟁을 이어온 수단 군벌이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수단 정부군은 현지 시각 21일 저녁 성명을 통해 이드 알피트르 첫날인 21일부터 사흘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도 현지 시각 21일 새벽 휴전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아랍 정상들 앞에서 달러 패권을 선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석 달 만에 중동산 액화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수입하며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페트로 달러 체제가 깨진 겁니다. 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여기에 중남미 최대 교역국 브라질의 위안화 결제 확대 합의는 달러의 위상을 한층 더 흔들었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 대신 중국에서 만든 위안화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Eu toda noite me pergunto por quê
que todos os países estão obrigados a fazer seu comércio lastreado no dólar.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된 러시아에선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글라데시도 러시아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달러화 결제를 못하게 되면서 달러 지위가 더 위협받게 된 겁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달러의 역할과 연계된 금융 제재는 시간이 지나며 달러의 헤게모니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거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명한 자유경제 안에서 시장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달러에 비해 위안화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로 500명 가까운 주민들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요. 이들 가운데 한 이재민 부부가 힘겨운 대피소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이재민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주인공인 이기동, 권양숙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2년 전 반려견 동반 펜션을 운영하겠다며 강릉에 정착한 이기동, 권양숙 부부. 강릉 경포를 휩쓴 화마는 이 씨 부부의 보금자리이자 일터인 펜션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산불 당시 손님과 이웃 어르신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작 본인들은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불안해서 그냥 깨워가지고 나오시라 했죠. 근데 이제 그 까만 새가 날아다니다가 한 곳에 떨어지니까 불이 바로 번지더라고요. 산불 이후 이재민 대피소 텐트에서 지내는 이 씨 부부의 일과는 이재민들 빨래로 시작됩니다. 자신들도 이재민이지만 특수 차량에서 이재민들 옷을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기로 말리는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식 샤워장 관리와 청소도 하고 대피소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살피기도 합니다. 봉사하실 인원도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어르신들도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고맙지. 그런데 막 진짜 다 여 보면 막 내 생각만 하고 뭐 내 챙기려고 하고 뭐 이래지고 진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드물지. 이 씨 부부처럼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900만 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이 씨 부부는 그래도 자신들보다 힘든 처지의 이재민들을 계속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힘내라는 말밖에 없죠, 솔직히. 왜냐면 저도 제가 제 자신한테 얘기할 게 있다고 해도 그냥 힘내고 무너지지 말자. 우선 살아있으니까.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부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프로야구 관람하면서 치맥 즐기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맥주는 일회용 컵에 담아서만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캔째로 경기장에 들고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연고팀의 선두 탈환 여부로 후끈 달아오른 잠실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열전을 펼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도 즐겁지만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치맥은 경기 관람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그냥 혼자 드라마 보면서 먹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 좋고 기쁨이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야구에서 생각하는 치맥이란 제 입에 들어오는 홈런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기장에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선 반드시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2014년 취객이 그라운드에 난입해 심판을 공격하고 관람석에 불이 나는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캔 음료의 야구장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일회용 컵은 고스란히 쓰레기로 버려졌는데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진 일회용 컵이 400만 개에 달합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전국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6,176톤 가운데 35.7%가 야구장에서 나와 한 사람당 하루 평균 0.84kg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배출소란 오명을 썼던 야구장이 앞으로 친환경 시설로 바뀔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번 시즌부터 야구장 안으로 캔 음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캔 반입 금지 8년 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 캔 음료의 관람석 반입을 허용했고요. 관중들의 성수도가 굉장히 높아진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각 구단은 비닐 막대 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공식 응원용품도 다회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야구장에서 공동주택처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별도 배출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최영우의 홈런포로 삼성 라이온즈의 역전승을 거두고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최영우는 2점 차로 뒤처졌던 9회 말 삼성 새 마무리 투수 이승현을 상대로 3점포를 터뜨렸습니다. LG는 한화를 꺾고 3연승을 질주하며 선두를 지켰고 한화는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12안타를 몰아친 두산은 KT를 10대 6으로 이겼습니다. SSG는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의 6이닝 1실점 호투로 키움을 꺾었고 롯데는 연장 접전 끝에 NC의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가장 북쪽인 DMZ와 맞닿은 곳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워낙 겨울이 긴 지역이라서 봄꽃들이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양구 수목원을 소개합니다.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튤립. 봄바람이 스치자 살랑거립니다. 자줏빛 헬미꽃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빨갛고 노란 꽃밭. DMZ와 맞닿은 강원도 양구 수목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날씨가 추워서 많이 피질 않았었는데 2, 3일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아주 7, 80% 이제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초록 동산 위 곧게 솟은 나무. 커다란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룬 듯 보이지만 사실은 높이 1m 분재. 단아한 모습의 소나무부터 화사하게 꽃을 피운 철쭉까지. 분재로 만든 천여그루 나무도 봄을 맞아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양한 수종에 대해서 분재가 있지만 특히 앞에 나와 있는 이 모과나무는 수영이 상당히 멋있고 분재를 만들기에 상당히 일관상도 좋고 꽃밭을 따라 걷다 보면 해발 1000m 고지대에서 주로 자라는 구상나무 산책로가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에 상쾌한 솔숲 향까지 더해지면 일상 스트레스가 멀리 달아납니다. DMZ와 맞닿은 대암산 자락 19만 제곱미터를 거대한 정원으로 꾸민 양구 수목원. 생태식물원과 야생화 분재원, 야생동물 생태관까지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집에만 있다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튤립꽃도 너무 예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목원은 한반도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다양한 수목 유전 자원을 수집하고 보전, 연구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관람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는 요즘. 화사한 봄꽃으로 옷을 갈아입은 양구 수목원이 탐방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제 중 하나인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가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또 웹툰과 영화로도 유명한 신과 함께 뮤지컬 버전도 돌아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가 어느덧 18회째를 맞았습니다. 실내악이란 현악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연주. 올해 주제는 다다익선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오중주, 팔중주 등 대편성이 많아졌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첼리스트 강승민 등 70여 명의 국내외 연주자들이 윤보선 고택과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콘서트를 펼칩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외국에서 연주자들이 좀
올 수 있게 돼서 과거에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랑 좀 성격이 비슷하게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독일의 대표적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브레멘 필하모닉이 처음으로 내한합니다. 브람스와 인연이 깊은데 1868년 독일 레퀴엠 초연 당시 본인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도 대학 축전 서곡과 교향곡 4번 등 모든 레퍼토리를 브람스의 곡으로 채웁니다. 음악 감독인 마르코 레토냐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첼리스트 문태국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릅니다. 서울예술단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신과 함께가 돌아왔습니다. 2015년 초연 이래 네 번째인데 코로나19로 중간에 공연이 취소되면서 5년 만입니다. 극의 흐름은 영화보다는 주호민 작가의 원작인 웹툰의 결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저희는 원작이 갖고 있는 그 변호사 진기한과 그리고 그 강림,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인 거죠. 그 역할이 어떻게 인간을 돕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원작과 가까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극장을 가득 채운 지름 17m의 거대한 원형 무대와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LED 스크린 등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불청객 황사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황사가 나타납니다.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7도, 대전이 12.1도, 부산은 12.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 황사는 내일부터 사라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